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온 지 10년이 넘은 윤씨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고운 자태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윤씨마님은 단아한 외모의 품위까지 갖추어 부족할 것 없어 보였지만 외로움만큼은 그녀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녀와 함께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슴인 영춘이었습니다. 영춘은 20대 중반의 사내로 듬직한 체격에 맑은 눈빛을 지녔지만 어딘가 어리숙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천생이 우둔하여 숙맥을 분간치 못하는 바보 머슴이었기에 윤씨마님의 힘이 되어주기에는 가장 적격인 머슴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영춘은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영춘은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고 그것을 등에 지고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어스름이 깔린 숲속, 영춘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헤매다 무언가 낯선 향기를 맡았습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깊고 진한 흙내음 속에 섞인 그 향기는 분명 송이버섯이었습니다. 영춘은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향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낙엽더미 아래에서 고개를 내민 송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송이버섯은 금세라도 부서질 듯 연약하면서도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영춘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버섯을 따냈습니다. 송이버섯은 귀하고 값비쌌지만 머슴살이를 하는 자신이 이런 것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 영춘은 망설이다가 윤씨마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춘은 마님께 송이버섯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님, 산에서 발견했구먼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봐시오. 윤씨마님은 송이버섯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송이버섯을 손에 들고 향을 맡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영춘아, 이런 귀한 것이 어디서 났느냐? 정말 고맙구나. 그러자 영춘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요것이 몸에 좋다고 하길래 마님께 드리면 좋겠구나 싶어서요. 영춘은 마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런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살짝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산에서 본 송이버섯의 모양을 떠올리며 나무를 깎아 비슷한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식사할 때마다 목각을 바라보며 마치 진짜 송이버섯을 먹는 듯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느 날 영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우연히 윤씨마님은 영춘의 방에 들어갔다가 구석에 놓인 목각을 발견했습니다. 윤씨마님은 송이버섯을 정교하게 본뜬 목각을 손에 들고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그 목각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목각을 쓰다듬고는 이내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갈망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윤씨마님은 정절을 지키는 과부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과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방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를 낸 것은 영춘이었습니다. 나무 땔감을 잔뜩 들고 온 그는 마님을 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마님, 다녀왔어요. 영춘은 땔감을 한쪽에 정리하며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마님, 누추한 제 방에는 뭐 하러 들어가셨대요? 정리도 안 했는디 부끄럽구만요. 윤씨마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왔느냐? 잠시 찾을 것이 있어서 들른 것이란다. 땔감을 해오느라 고생했구나.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하며 영춘이 만든 목각을 조용히 뒤로 감춘 채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영춘은 저녁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기 위해 송이버섯을 본떡 깎아두었던 목각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목각이 어디로 숨어버린겨. 영춘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한구석에 뒀던 목각을 찾으려 서랍과 바닥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매, 정말로 어디로 숨어버린겨? 영춘은 머리를 긁적이며 며칠 전 마님이 자신의 방에 들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목각을 봤을 만한 이는 마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는 주저하다 결국 마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님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영춘은 문 앞에서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시요? 마님은 고개를 들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영춘아? 들어오너라. 영춘은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극적이며 머뭇거렸습니다. 며칠 전에 방에 뒀던 목각이 있었는디요. 요것이 발이 달렸는지 도통 안 보여서요. 송이버섯처럼 생긴 것인디. 마님은 순간 놀란 듯 눈을 살짝 크게 뜨더니 곧 고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각 말이냐? 내가 가져갔다. 너무 정교하게 깎아놓아서 마음에 들어 방에 두었는데 내가 찾고 있었다면 돌려주마. 영춘은 마님의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마님.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깎은겨요. 마님께서 좋아하시면 쓰셔요. 주변에 널린 게 나무 아니겠어요? 마님은 그의 대답에 가만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이렇게 멋대로 가져갔으니 미안하구나. 영춘은 손을 내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유, 마님, 저한테는 그저 나무 토막일 뿐인디요. 마님께서 잘 써주시면 저야 고맙지요. 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영춘은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마님은 영춘의 너그러운 태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을 덮은 어둠과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는 마님의 옆자리를 더욱 더 외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 누워 영춘의 방에서 가져온 목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송이버섯을 본뜬 목각을 손끝으로 더듬을 때마다 오랜 세월 과부로서의 깊은 외로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변하는 듯 하였습니다. 윤씨 마님은 결국 무언가를 다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점차 몸을 따라 치마 아래로 향해 갔고 결국 목각을 서서히 자신의 품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목각이 마님의 품속을 두드리기 시작하니 차갑던 목각이 어느덧 마님의 온기로 인해 손 안에서 차츰 따스해졌고 마님은 그 속의 모든 고독과 갈망을 해소하듯 환희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은 그 소리에 잠시 멈칫했으나 다시 손끝에 힘을 주며 입을 막고 환희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문이 가볍게 두드려지자 마님은 급히 몸을 일으켰고 목각을 숨기며 아쉬운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셔요? 뭔 일 있어요? 문 밖에서 영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거라. 어서. 다행이여요. 얼른 주무셔요. 그 후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마님은 다시금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목각을 바라보고는 그저 기쁨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씨 마님은 매일 밤마다 목각을 손에 쥐고 고요한 방 안에서 외로움과 갈망을 해소하는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숨결은 가빠지고 환희가 뒤섞인 소리가 방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은 목각을 품에 안고 자신만의 환희의 시간을 보내며 그 속에서 잠시나마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윤씨마님만의 전야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춘이는 며칠 동안이고 계속해서 마님의 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반복되자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보는 마님의 얼굴은 더욱더 생기가 넘쳐 보였지만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니 당최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우둔한 머슴인 영춘은 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그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마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질 뿐이었습니다. 영춘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장터에 들렀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마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계속해서 마음이 걸려 나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장터에서 동네 여자 머슴 춘심이를 만난 영춘은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춘심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는겨? 춘심은 무거운 짐꾸러미를 들고 있던 손을 풀며 영춘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이 오라버니, 웬일이래요? 뭔 일이라도 있는겨? 그게 말이여,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러는디. 춘심은 영춘의 말을 듣고는 머리를 갸웃했습니다. 궁금한 거라면 뭐든 말해봐요. 영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춘심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거 있자녀 춘심이, 혹시 마님 방에서 밤마다 끙끙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겨? 춘심은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오메, 마님이 그런 소리를 낸다고요? 그럴 리가 있슈? 아니요, 내 귀로 똑똑히 들은겨. 그 끙끙대는 소리가 며칠째 들리는디 도통 무슨 일인지 통 모르겠는겨. 근디 마님 얼굴은 아침마다 생기가 넘치시는디 밤만 되면 소리를 내시니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겨. 춘심은 영춘을 빤히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춘이 오라버니, 혹시 마님 방에서 뭐 특이한 거 본 거 없슈? 영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깎아둔 목각을 마님이 가져갔는디 말이오. 춘심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못가기요? 뭔 못가기길래 그런디요? 송이버섯 본 떠서 깎은겨. 내가 산에서 송이버섯을 보고 맛은 못 봐서 눈으로라도 보려고 만든겨. 춘심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허참, 오라버니 그런 걸 마님이 왜 가져가셨다고요? 마님이 너무 잘 깎았다고 허시길래 그냥 드린겨. 내가 또 깎으면 되니께. 춘심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그게 마님한테는 아주 귀한 물건일지도 모르겠슈. 영춘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귀한겨? 그냥 나무 토막인디 뭔 말을 하는겨? 춘심은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가고 고개를 숙이며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휴, 참 순진한 오라버니요. 나이가 몇 갠디 그런 걸 몰라요. 마님이 그걸로 밤마다 외로움을 달래시는 거 아니에요? 외로움. 목각으로 어떻게 외로움을 달랜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디. 춘심은 머리를 극적이며 더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요. 근데 소문 같은 거 난 퍼지게 조심해야 할 거요. 마님 체면도 있잖아요. 영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와 춘심의 대화는 장터에서 우연히 엿들은 몇몇 사람들로 인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윤심아님의 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점점 더 커져서 바람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윤심아님을 입에 올리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절을 지켜야 할 과부가 송이 버섯 모양 목각으로 외로움을 달랬다지.
아니요, 그 집에 사는 영춘이라는 남자 머슴이랑 놀아나느라 냈던 소리라는디? 정절을 지켜야 하는 과부가 염치도 없구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더 큰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윤심아님이 그간 이쁘고 품위 있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소문은 더 큰 충격과 수군거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심아님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대화가 끊기고 돌아서던 발걸음 뒤로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윤심아님은 방 안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목각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하찮은 나무 토막 따위가 이렇게 큰 소문을 만들다니. 눈앞에는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히 떠올랐고 귓가에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비난의 말들이 다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과부로서 평생 쌓아온 체면과 명예가 이렇게 허물어질 줄은 그녀도 미처 몰랐습니다. 윤심아님은 고요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조차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지켜오던 이 집마저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구나. 마님은 속삭이듯 말하며 차갑도 단단한 목각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러다 차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인 것이냐. 이런 외로움조차 허락되지 않는 세상이 문제인 것이냐.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너무도 냉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심아님은 목각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문 속에서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으로 인해 점차 지쳐가던 밤, 윤심아님이 홀로 어두운 방 아래 앉아 지난 날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마당을 가로질러 들리는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마님은 경계심을 담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살짝 열리며 옆집에 사는 과부 이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이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심아님은 약간 당황했지만 그녀를 앉게 하며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중에 어쩐 일이신가요? 이 씨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마님께서 쓰셨다는 그 목각이 정말로 그리도 좋다 하던데 혹시 제가 한 번만 좀 안 될까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이 씨는 말끝을 흐리며 윤심아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심아님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며 목각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 곳곳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른 과부의 관심까지 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윤심아님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과부를 힐끔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참 망설였지만 너무 외롭고 쓸쓸한 밤을 견디기가 힘들어서요.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이 힘드셨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마님이 목각을 사용한 뒤로 생기가 넘치신다고 하여 하루라도 빌려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윤심아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안이 되었기에 쉽게 내어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옆집 과부이 씨 역시 외로움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과부란 인생이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지요. 그대의 고통을 저도 이해합니다. 이 하찮은 나무 조각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가져가시지요. 윤심아님의 대답을 들은 이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 윤씨 마님은 이 씨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한 말이 또 퍼지면 마님께도 피해가 갈 테니 조심하셔야 해요. 이 씨가 물건을 가지고 돌아간 후 윤씨 마님은 다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두 같은 외로움을 품고 사는 거군요. 윤씨 마님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 그녀의 방 안에는 그녀가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씨 마님의 외로움을 달래준 목각에 대한 이야기는 옆마을의 과부들한테만 조심스럽게 퍼졌고 옆마을의 과부들까지 윤씨 마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님이 가지고 있던 목각을 자신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각은 이미 이 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외로운 과부들의 부탁을 받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비롯된 외로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목각을 부탁한 것이었고 마님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영춘을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님은 조금은 불안한 표정으로 영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이 너가 만들었던 목각을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너가 만든 목각을 주고 싶구나.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이지. 윤씨 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안단다. 정절을 지켜야만 하는 과부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목각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지. 나를 손가락질하는 시선이 두려운 건 사실이야. 그러나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그 과부들이 나에게 그걸 부탁할 때 나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들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영춘은 마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미안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럼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시켜만 주셔요. 윤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구나, 영춘아. 너에게 목각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해. 나에게 찾아온 모든 여인들이 너의 목각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 나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영춘은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마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면 그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작업에 투자해야 했고 이러한 일이 또 퍼지기라도 한다면 윤씨 마님이 더욱 더 큰 고통에 빠지면 어떡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슈, 마님.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볼게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건 괜찮으시죠? 윤씨 마님은 조금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영춘아.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이 없단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거라. 영춘은 마님이 자신을 신뢰하고 부탁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마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대한 공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제가 여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구만요. 정말로 몰랐어요. 마님이 더 상처받지 마셔요. 윤씨 마님은 눈을 감고 영춘의 진지한 태도에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윤씨 마님은 영춘에게 부탁받은 과부들의 목각을 부탁했고 영춘은 마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낮 없이 나무를 깎아내는 영춘의 손끝에서 하나하나 정성껏 깎인 나무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이버섯 모양의 목각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고 세밀하게 조각된 표면은 마치 실제 송이버섯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눈은 감길 것처럼 피로했지만 마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에 그는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목각들은 그저 물건이 아니라 마님과 같은 처지에 놓인 과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영춘은 모든 목각을 완성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만들었던 목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동안의 고된 작업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목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방을 보며 영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겨. 그러던 중 윤씨 마님이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으며 영춘이 만든 목각들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춘아, 정말로 수고했구나. 정말로 훌륭하다. 너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이 이렇게 멋지게 완성될 줄은 몰랐어. 영춘은 조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다른 마님들도 마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구만요. 윤씨 마님은 목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목각들을 각 집의 과부들에게 전달해야겠어. 그들이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영춘은 마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께 걱정 마셔요. 마님, 제가 직접 마님들의 집에 가서 전달해 줄게요. 마님들이 이 목각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윤씨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맙구나, 영춘아. 너 덕분에 그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된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영춘은 마님의 말에 힘을 얻어 마님이 부탁한 대로 목각을 각 집의 과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다짐했습니다. 영춘은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목각을 하나하나 과부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과부들 또한 서로 다른 사연을 품고 있었지만 모두 한결같이 그 목각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각을 통해 위로받은 과부들은 서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외로움을 홀로 짊어지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시마님도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부들이 이 목각을 통해 조금이나마 평안을 찾았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윤시마님 역시 여전히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고통을 홀로 짊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영춘은 마님이 그토록 권하는 일을 끝마쳤다는 생각에 한층 더 뿌듯해하며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목각들이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춘이 만든 목각들은 단순한 나무 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의 존재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행복해하며 시간이 흐르고 영춘은 오랜만에 장터에서 춘심이를 마주쳤습니다. 이 춘심이 아뇨. 잘 지낸겨? 영춘 오라버니, 오랜만이요. 근데 목각으로 유명하던데요? 이 들은겨. 춘심이도 내 목각이 필요하면 말이오. 어째 나는 그런 건 필요 없구만요. 목각은 됐고 오라버니가 내 목각이 돼주면 되겠구만.
그 말을 들은 영춘은 얼굴이 빨개지며 방긋 웃으면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요, 영춘이와 춘심이는 그렇게 오랜 인연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심아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두 사람은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온 만큼 서로를 더욱 아끼고 이해하며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갔습니다. 윤심아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처지의 과부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연대와 지지가 이어지자 윤심아님은 점차 명예를 회복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송화마을은 경상도의 깊은 두메산골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었답니다. 허나 조용한 것이 어디까지나 아침 해가 솟기 전까지의 이야기였고 동이 터오면 논밭을 일구는 농부들의 호미질 소리와 장터를 오가는 마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 소리가 골목골목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목을 끄는 두 집안이 있었으니 하나는 송화마을에서 가장 큰 논밭을 소유한 지주 배만식의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뼛속까지 성실함으로 무장한 농부 최영식의 집이었답니다. 이 두 사람은 신기하게도 같은 해에 장남을 낳았고 그 뒤로도 아들만 줄줄이 6을 두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두 동갑내 집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는 넓은 땅을 가진 부자 집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땀으로 밥을 짓는 가난한 집안이니 두 집안의 행색과 살아가는 방식이야 하늘과 땅처럼 달랐죠. 배만식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그의 부는 어찌하여도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모으기만 바쁜 것이었고 한 푼이 아쉬운 듯 돈과 재산을 끌어모으기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에게 배부자라 불리면서도 그 속은 늘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반면 최영식은 비록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정직과 근면을 삶의 신조로 삼아 자식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곧 의리와 성실함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이였기에 비록 제 집 앞마당은 협소했으나 그 마음만큼은 드넓은 평야와도 같았답니다. 이렇듯이 부모의 성정이 다르니 자식을 대하는 태도 또한 판이하였습니다. 배만식은 자식들에게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돈이 있는 자가 곧 권력을 쥐는 법이다. 라며 철저히 재산 분리는 법과 이익을 챙기는 수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늘 자식들에게 세상은 냉정한 것이야.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돈을 쌓아야 한다. 고 타일렀답니다. 한편 최영식은 전혀 다른 말을 가르쳤으니 돈이 많다고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고 땀 흘려 먹고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 의리를 지키고 약자를 도우며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두 집안에서 길러진 아이들은 나날이 성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집안이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게 된 것에는 단순히 집안의 재산 차이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안주인 곧 안악들의 성품도 크게 한몫하였습니다. 배만식의 아내 허청댁은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죠.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도 입심 좋기로 유명했는데 그녀의 화제 중 하나가 남편 배만식의 바밀이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 팔자를 어찌해야 한대요? 저 양반이야. 겉으론 의젓해 보일지 몰라도 바밀은 형편없는 거 모르시오? 어휴, 이 밤마다 내가 맥 빠져 죽겠어요. 나가서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들어오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덤비니 원! 하고 동네 안악들에게 대놓고 험담을 늘어놓았답니다. 이 말을 들은 안악들은 기겁을 하기도 하고 낄낄거리기도 했으나 결국 허청댁은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니 배만식이 이를 알 리가 없었으되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술 기운의 안악들이 키득거리며 서로 수군대는 걸 보고서야 눈치를 챘습니다. 그날 밤 허청댁을 다그치며 대체 나를 뭐라 떠들고 다니는 게냐? 라며 화를 냈지만 허청댁은 태연하게 아이고, 기왕 못하는 거 사람들이라도 알아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라며 한술 더 떠 남편을 코웃음 쳤습니다.
며칠 후 저녁 배만식은 기세에 좋게 허청댁의 치마 속으로 손을 들이밀었으나 불과 몇 번 움직이지도 못하고 헐레벌떡 끝내버리고 말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청댁은 입을 떡 벌렸다가 이내 눈을 부릅뜨고는 만식을 쥐잡듯이 몰아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내가 이래서 여태 참고 살았단 말이오. 내 나이 40이 넘도록 당신이 내 기대를 저버린 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소? 어찌 남들 집안 양반들은 밤마다 처자식을 울게 만든다 하는데 우리 집 양반은 맨날 나를 울게 만드냐고? 배만식은 난감한 얼굴로 방 구석 누워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허청댁의 성난 눈빛을 피할 길이 없었죠. 아니, 그게 말이오. 오늘 낮에 논일도 많았고 장부 정리도 하다 보니 피곤해서. 그려, 피곤하다 피곤해. 낮에는 돈 세느라 피곤하고 밤에는 정신없어서 피곤하고.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내가 이 집 안주인이요? 아니면 돈 세는 머슴이요? 허청댁은 이불을 걷어차고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푹 내쉬더니 더욱 독하게 몰아붙였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기생집에 나가서 따뜻한 손길이라도 받으라고 돈을 쥐어줄 걸 그랬지. 그 기생들도 이런 실력 보면 술잔 엎어버릴 거요. 배만식은 그만 귀까지 빨개지더니 머뭇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허청댁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아이고, 남들은 지 남편 자랑하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겠어. 마을 안악들이 묻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하겠더이다. 어휴, 참나, 내 팔자가 어찌 이리도 기구한지. 그날 밤 허청댁의 잔소리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배만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마을 안악들이 모여 수다를 떨 때 허청댁이 또 한마디 보탰다죠. 아이고, 사내란 게 참 너무 일찍 끝내버리면 이게 어디 밤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먼. 마을 안악들은 키득거리며 웃었고 배만식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기침만 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에 비해 최영식의 아내 기살댁은 이름 그대로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재주가 있었죠. 남편이야말로 성실하고 든든한 사람이지만 밤일은 조금 서툰 편이었습니다. 허나 기살댁은 이를 입 밖에 내기는커녕 마을 안악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남편 영식이야. 한번 움직이면 논밭 가는 소처럼 든든하니 다른 데는 몰라도 밤일 하나는 부족할 게 없어. 그 말을 들은 안악들은 남편을 한껏 부러워했고 이는 곧 최영식의 자부심이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살댁은 남편이 서툴면 서툰 대로 슬기롭게 이끌어 주었으니 밤이 되면 조용히 서방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저 나만 믿어요. 하며 능숙하게 남편을 도왔답니다. 그녀는 결코 남편이 위축되지 않도록 마치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죠. 어느 날 영식이 서방이 밤이 깊도록 한숨을 내쉬며 뒷마당을 거닐었답니다. 기살댁이 이를 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남편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죠. 서방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하며 다정하게 물었답니다. 영식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낮에 밭일을 하며 들은 마을 남정네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다들 나보고 힘이 좋아도 오줌발이 약하다고 놀리더군. 괜히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하며 쑥스럽게 말하니 기살댁은 조용히 웃으며 남편의 손을 쓰다듬었죠. 그날 밤 기살댁은 더욱 부드러운 손길로 남편을 감쌌답니다.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듯 자연스럽고도 유려한 흐름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죠. 서방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은 나에게 가장 믿음직한 분이에요. 그녀의 속삭임에 영식은 움켜쥐었던 긴장을 풀고 점차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영식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의 어깨는 더욱 당당해졌고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기살댁이 참 지혜롭다더니 영식이 서방도 이젠 남부럽지 않겠구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기살댁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부부의 금슬이 좋다는 것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덕분에 최영식은 늘 자신만만했고 부부 금슬 또한 더욱 깊어졌답니다. 기살댁은 단순히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슬기로움을 지닌 여인이었죠. 남들은 그녀를 두고 남편의 길을 살리는 재주가 있는 여인이라며 부러워했답니다. 이렇듯 배만식과 허청댁은 서로 못마땅하게 살았고 최영식과 기살댁은 서로를 위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달라졌고 이는 곧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부모의 모습이 곧 자식의 모습이 되는 법이니 과연 이들 자식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듯 두 집안은 부부간의 모습부터 판이하게 달랐고 자식들의 교육 방식 또한 그러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새로운 소란이 일어났으니 바로 숭어 도둑 사건이었답니다. 그날 부잣집 장남 배상필과 농사꾼의 장남 최정우는 마을 어귀에 흐르는 강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그러다 강가 한쪽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커다란 숭어 몇 마리를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둘은 재빠르게 물고기를 감춰들고 각자 집으로 향했는데 문제는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배만식은 아들이 숭어를 들고 오자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그러자 배상필은 한껏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에서 어부들이 잡아놓은 걸 슬쩍 했는데 제가 5마리를 가지고 최정호에게는 1마리만 주었습니다. 배만식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껄껄 웃었답니다. 잘했구나. 세상에 공짜 아닌 것 없지. 손에 넣으면 내 것이요. 마음이 약해 못 가지면 남의 것이 된다. 하지만 다음엔 그렇게 어설프게 나누지 말고 몽땅 내가 가져야지. 그러고는 집안 식구들을 불러 숭어국을 끓이라 명하고 장남 배상필의 공로라며 한가운데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을 덜어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죠. 반면 최정우가 숭어를 들고 집에 들어서자 최영식은 단번에 이를 눈치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정우는 머뭇거리며 사실을 고백했고 그러자 최영식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 녀석! 내가 남의 것을 탐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탐욕이 싹튼 것이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큰 죄를 짓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야.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는 정우를 동생들 앞에 세우고 단단히 매질을 하였답니다. 그러고는 정우의 손에 숭어를 들려 다시 강가로 가 어부들에게 돌려주게 하였죠. 정우는 어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고 어부들은 그의 정직한 행동을 칭찬하며 용서하였답니다. 그날 이후로 정우는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형제들 또한 이를 교훈 삼아 바른 길을 걷게 되었죠. 이렇듯이 같은 사건이라도 두 집안의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으며 이는 두 집안 자식들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배만식의 가르침을 받은 자식들은 점점 이익에만 눈이 멀어갔고 최영식의 자식들은 정직과 올바름을 배우며 성장해 나갔죠. 세월이 흐를수록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질 터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 두 집안 막내 아들들 배도영과 최윤석의 공부 태도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답니다. 배만식의 셋째 아들 배도영은 글을 외우는 것을 귀찮아하여 늘 게으름을 피우기 일쑤였죠. 훈장 앞에서도 멀뚱히 서서 겨우 몇 마디를 웅얼거릴 뿐 글을 익히는 데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답니다. 이에 훈장은 크게 노하여 회초리를 들어 꾸짖었죠. 이놈아, 학문이란 것은 부지런히 익혀야 몸에 배는 법이다. 게으르면 내 앞날이 어찌 되겠느냐.
하지만 배도영은 마지못해 대답하고 여전히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배만식이 이를 전해 듣고는 서당으로 달려가 훈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 도영이가 귀한 집 자식인데 감히 회초리를 들다니? 글쎄, 돈이 많으면 그리야 자연스레 몸에 배는 건 아니겠소? 글줄을 익혀봐야 결국 부자 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오? 훈장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더는 배만식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윤석은 같은 날 서당에서 글을 제대로 외우지 못해 훈장에게 회초리를 맞았답니다. 그는 이를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죠. 그리하여 다음 날에는 밤새 글을 외워 단단히 준비하고 서당에 갔고 훈장은 그의 성실함을 칭찬하며 격려하였답니다. 그의 추후가 끝난 가을날 마을에서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정들이 힘을 겨루는 가운데 소년부 경기에서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 배석진과 농사꾼의 둘째 아들 최진수가 맞붙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경기장을 둘러싸고 지켜보았습니다. 배석진은 힘이 좋았으나 기술이 부족하였고 최진수는 오랜 농사일로 다져진 힘과 날랜 몸짓을 갖추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씨름이 시작되기 직전 배석진은 슬그머니 다가가 최진수에게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받고 그냥 적당히 넘어져라. 내 체면 좀 살려주라. 안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난 또 혼난다. 최진수는 순간 갈등했으나 주머니 속에 엽전이 번쩍거리는 것을 보자 고민 끝에 승부를 져주기로 했죠. 씨름이 시작되자 그는 일부러 몸을 비틀며 넘어졌고 배석진이 승자로 선언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영식은 아들을 불러 단단히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돈을 받고 일부러 졌다는 것이 사실이냐? 씨름은 정정당당하게 힘을 겨루는 것이지 돈으로 사고 파는 장난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적에게 돈을 받고 싸움을 져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고는 회초리를 들어 최진수의 종아리를 100대나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최영식의 엄한 가르침을 칭찬하였답니다. 그날 이후 최진수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단련하여 진정한 씨름꾼으로 성장하였죠. 이렇듯 두 집안의 아이들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배만식의 아이들은 점점 편법에 익숙해져 갔고 최영식의 아이들은 올바름을 배워가며 성장하였으니 세월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질 터였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두 집안의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배만식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아 돈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고 땅을 사고 팔며 서로 이익을 다투느라 가족끼리도 등을 돌리기 일쑤였죠. 형제라 하여도 재산을 두고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속이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답니다. 배만식이 세상을 뜨자 그의 자식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장남 배상필은 논밭을 팔아 큰돈을 쥐겠다고 했고 차남 배도영은 마을 장터의 상권을 독점해야 한다며 형제들을 협박했죠. 막내 배석진은 그 사이에서 이리 붙고 저리 붙으며 이익을 취하려 들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은 장남인 내가 관리해야 한다. 배상필이 소리를 지르자 배도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이야말로 땅 팔아 한양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오? 동생들도 좀 챙겨주시오. 욕심 좀 그만 부리고. 배석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형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보기엔 형님들이 다 똑같소. 다들 자기 욕심만 챙기려 하니 말이오. 어찌 보면 이 집안은 이제 형제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이 말을 기점으로 형제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듯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한다며 서로를 물어뜯었고 마침내 장터에서 형제끼리 멱살을 잡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내가 먼저 욕심을 부렸잖아. 그 입 다물지 못할까? 하며 치고받고 싸우다가 급기야 마을 관가의 소장을 들고 가는 지경에 이르렀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땅을 쥐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형제간에 송사까지 벌이는구먼. 욕심이 지나치면 형제도 원수가 된다더니 저것들이 딱 그렇구먼. 그들의 다툼이 격해질수록 배씨 가문은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형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의 재산을 뺏고자 혈안이 되어 싸웠으며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에게 손도 내밀지 않았답니다. 장터에서 만나도 모른 척 지나치기 일쑤였고 마을 잔치나 경조사가 있어도 그들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갔죠. 형제들은 서로의 논밭을 빼앗겠다며 매번 소지를 올려 관아에 호소하였고 때로는 뒷골목에서 사람을 시켜 상대를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형제들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니요? 배석진의 마누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자 배석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한단 말이오? 형님들이 먼저 나서서 내 몫을 빼앗으려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내 손에 남는 게 무엇이겠소? 배석진의 마누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서로 쥐어뜯고 싸우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빈털터리뿐 아니요? 형제간에 피 터지게 싸워봐야 결국 손해는 우리 목 아니요?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은 남의 집 문간에라도 가서 살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배석진은 마누라의 말을 듣고도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재산이요. 형님들이 먼저 덤비는데 내가 뒤처질 수야 없지 않소. 배석진의 마누라는 답답한 듯 두 손을 허리에 올리며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도대체 욕심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겠소? 이러다 우리도 결국 남들이 혀를 차며 등을 돌릴 게 뻔하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송화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배만식의 자식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보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집 문턱을 넘는 사람도 없었으며 장터에서도 거래를 꺼리는 자들이 늘어났죠. 저놈들하고 엮이면 괜히 송사에 휘말릴 것이 뻔하니 그냥 멀리하는 게 상책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배만식의 후손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배만식의 자식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영식의 자식들은 각자의 재능을 펼쳐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장남 정우는 관군에 들어가 무관이 되었고 차남 진수는 유학자가 되어 학문을 닦았으며 삼남 윤석은 의생이 되어 백성들의 병을 돌보았답니다. 나머지 자식들도 각자의 능력을 살려 떠났고 모두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바른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송화마을에는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한 노인이 허겁지겁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동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사람들은 술렁였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배만식의 장남 배상필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 허둥지둥 뛰어나와 외쳤죠. 어디로 가야 하오? 내 금부치부터 챙겨야겠소. 그러자 마을의 노파가 콧방귀를 뀌며 혀를 찼습니다. 금부치를 목숨 대신 바칠 셈이냐? 돈이 내 목숨을 살려주겠느냐? 그러나 배상필과 그 형제들은 이미 저마다 보따리를 싸며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죠. 이를 본 최영식의 장남 최정우는 혀를 찼습니다. 너희들 마을을 지켜야 할 때가 아니더냐? 남자가 되었으면 당당히 맞서야지. 하지만 배만식의 자식들은 곧장 말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반면 최정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운다면 이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것이오. 칼이 없는 자는 농기구라도 들고 힘이 부족한 자는 물이라도 나르시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최정우는 굳게 말했죠. 사람이 싸우기 전에 질에 겁을 먹으면 이미 진 것이오. 우리는 이 마을을 지켜야 하오. 그러자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고 최영식의 다른 아들들도 힘을 합쳐 마을을 지키기로 했답니다. 밤이 되자 왜구들은 마을을 덮쳤고 마을 사람들과 최영식의 아들들은 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결국 최정우는 앞장서서 싸우다 적들의 칼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옷을 적시며 그의 몸은 땅바닥에 무겁게 쓰러졌죠.
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형을 향해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져 숨을 죽였답니다. 형님, 형님, 정신 차리시오. 차남 진수가 다급히 형을 부축했으나 정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나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러면 안 돼요. 제발 눈을 뜨시오. 그때 삼남 윤석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비록 전장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의원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다친 자들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는 형의 맥을 짚고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끓는 물과 깨끗한 천이 필요하오. 어서 준비하시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물을 끓이고 여성들은 깨끗한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움직이며 상처를 막아 나갔습니다. 이 피를 멈추게 해야 하오. 피를 많이 흘리면 형님이 버티지 못하오. 그는 침착하게 손을 움직이며 약재를 빠르게 배합하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정우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동생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서렸습니다. 형님, 형님, 정신을 붙잡으시오. 윤석은 형을 붙들고 애타게 소리쳤죠. 형님은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마을을 지키지 않았소? 형님 없이는 우리가 어찌 이곳을 지키겠소? 그러자 정우의 손끝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석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형을 불렀습니다. 형님, 정신을 붙드시오. 저희가 형님의 길을 따를 것이지만 형님께서 끝까지 버텨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정우는 희미한 눈빛으로 윤석을 바라보더니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빠졌으나 윤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야 하오, 형님. 살아서 끝까지 마을을 지켜야 하오. 윤석은 형의 상처를 덮고 단단히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제 잠시 쉬게 해야 하오. 그리고 형님이 깨어날 때까지 우린 곁을 지킬 것이오. 동생들은 형의 손을 잡고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정우가 천천히 눈을 뜬 순간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본 듯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그리하여 최정우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윤석의 의원으로서의 기술과 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그를 살려낸 것이었답니다. 왜구들의 출몰이 끝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최영식의 집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번창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최씨 가문을 두고 정직과 의리는 반드시 보답받는다 며 그의 자손들을 존경했죠. 반면 배만식의 자식들은 여전히 서로를 배신하며 끝없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왜구들의 도망치고 난 후 장남 배상필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들을 배제하려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내 것이었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 그는 큰 소리쳤지만 차남 배도영과 막내 배석진도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형님, 그렇게 독식할 생각 말고 나눌 것은 나눠야 하는 것 아니오? 배도영이 나서자 배상필은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몫을 걱정했더냐? 나는 형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니 감히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러나 배도영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쩌겠소? 형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 아니오? 말이 거칠어지자 배석진이 중재하려 나섰지만 상황은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죠. 결국 배상필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배도영의 멱살을 잡았고 격한 몸싸움 끝에 칼이 빠져나왔습니다. 내 몫을 탐내려거든 차라리 내 손에 죽어라. 배상필이 외치며 칼을 휘두르자 배도영은 피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 그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답니다. 이를 본 막내 배석진이 충격에 빠져 외쳤습니다. 형님,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오? 형제끼리 이럴 수 있단 말이오? 그러나 배상필은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 놈도 내 재산을 탐내겠다면 똑같이 보내주마. 배석진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나 형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상필의 칼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며 배석진마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배상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칼을 손에서 떨어뜨렸답니다. 그의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두 동생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고 주위는 적막했답니다.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그는 헛디딘 걸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고 어릴 적 마당에서 씨름을 하며 웃던 동생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욕심이 그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고 결국 자신이 벌인 이 싸움의 끝은 피로 물들어 있었죠. 순간 문 밖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였답니다. 누군가가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죠.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눴다. 둘은 죽고 장남이 피범벅이 되어 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배상필은 본능적으로 칼을 줍고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탐내다가 형제끼리 칼부림까지 벌이다니 이런 불효막심한 일이 또 있겠소.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들의 집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이제 배씨 집안은 마을에서도 철저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헤매며 마을을 벗어나려 했으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싸움이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결국은 그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을 죽인 꼴이 되고 말았죠. 며칠을 도망치던 그는 결국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송화마을 사람들이 관가에 이 사건을 고하고 포졸들이 그를 뒤쫓은 것이었죠. 형제를 죽인 패류나? 내 죄를 스스로 알겠느냐? 포졸이 그를 꽁꽁 묶으며 소리쳤습니다. 배상필은 반항할 힘조차 없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죠. 그는 곧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 판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그의 죄를 물었답니다. 배상필, 너는 아비가 물려준 재산을 탐하여 동생들을 죽였다. 조상께서 이어온 가문을 스스로 무너뜨린 패륜을 저질렀으니 너는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도 없구나. 이 나라 법에 따라 내 죄를 물을 것이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거라. 배상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었죠. 어릴 적 아버지가 형제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던 말이 떠올랐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내 욕심 때문이오. 그러나 후회의 말도 속죄의 말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었죠.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형이 선고되었답니다. 배상필을 능지처참하라. 판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죄인이 형제를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고 형벌은 가혹했답니다. 포졸들은 배상필을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하자 망나니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무심한 눈으로 배상필을 바라보며 묵묵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배상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거에는 금과 재산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지킬 돈도 가족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죠. 너도 이제 끝이구나. 망나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는 법이지. 배상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도 한때는 형제들과 들판을 뛰놀며 푸른 하늘을 보았을 터였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하늘은 칼날처럼 차가운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순간 무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상필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 망나니의 칼이 번쩍 빛을 내며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배상필의 목숨은 끝이 났고 배씨 가문의 이름은 송화마을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송화마을이 다시 평화를 되찾은 지 오래지 않아 최영식의 집안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씨 가문을 존경하며 그들의 집안을 본받고자 했죠. 사람이란 결국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오. 최 영감의 자식들이 한창 어릴 때 매를 맞으며 바른 길을 배웠더니
지금은 마을을 지키고 널리 이름을 떨치지 않았소? 장터에서 모인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최영식이 자식들에게 매를 든 것은 결코 화풀이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식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매를 들기 전에 반드시 그 뜻을 설명했죠. 이 매가 아프겠지만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니 참아야 한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으며 아이들은 그 뜻을 이해하고 반성했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식들은 저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마을과 나라를 빛냈습니다. 장남 정우는 관군에서 큰 공을 세워 장수가 되었고 차남 진수는 유학을 깊이 닦아 이름 높은 선비가 되었으며 삼남 윤석은 의원이 되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며 선행을 베풀었죠. 그들의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길을 성실히 걸으며 마을의 귀감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예전 어느 날 최영식은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고 온 집안이 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하자 최영식은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란 말이다. 그는 한참을 뜸을 들이며 자식들을 둘러보았답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한다. 돈이 많다고 사람 구실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걸 잊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을 끝으로 최영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송화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어른을 떠나보냈다고 한탄했죠.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자식들에게 이어졌고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영식의 자식들은 각각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의원이 되어 마을을 더욱 발전시켰답니다. 송화마을 사람들은 최영감의 후손들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옳은 매를 들었던 것이었구나. 라며 감탄했죠. 반면 배만식의 집안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재산을 탐하다 서로를 죽이고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그 집안을 멀리하게 되었답니다. 배씨 가문의 집은 한때 번듯했으나 결국 황폐해지고 마을에서도 배씨 성을 가진 이는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죠. 결국 송화마을에는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이 널리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자식을 키울 때마다 최영식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마을을 지키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최씨 가문은 대대손손 번창하며 마을을 대표하는 집안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했죠. 옳은 길을 걸으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 이 말이 세대를 지나며 더욱 깊이 새겨졌고 송화마을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마을이 되어갔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 조선의 작은 농촌 마을, 넓디 넓은 들판에는 계절마다 다른 작물이 자라고 마을 어귀에는 정겨운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농부 이방철은 어리숙하고 멍청하지만 아내밖에 모르는 힘 좋은 사내였습니다. 그렇게 어리숙하고 멍청해서였을까요? 그는 체면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끝마치고 나서 땀에 절은 옷을 벗어 던지고 탁주 한 사발 들이키고서는 집에 돌아와 아내를 품에 안으면 그의 피로는 모두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다만 그는 항상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사람이 있든 없든 아내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그 짓을 한판 벌였기에 아내는 항상 황급히 동네 안악들을 집에 보내고는 민망해하였습니다.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농사일을 끝마치고 옆집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방철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방철아, 제발 좀 그만해라 이놈아. 이방철은 탁주를 들이키다 말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형님 도대체 뭘 그만하란 말씀이오?
김 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밭일하느라 힘이 빠져 죽겠는데 집에 들어가니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내 아내랑 수다 떨다가 내가 돌아오는 바람에 황급히 집에 들어왔거든.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나한테 힘을 왜 이리 못 쓰냐고 닥달을 하는 게 아니겠냐? 이방철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형님. 그게 대체 왜 내 탓이오? 김 씨는 탁주 사발을 내려놓고 방철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자네 때문에 우리 아내도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힘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제발 좀 적당히 하라고. 나도 이제 뼈가 다 삭을 지경이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농부 최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어쩌다 우리 마누라들한테 자네랑 비교당하는 신세가 됐단 말이오? 모두가 자네만큼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이방철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술 한 모금을 들이키더니 시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마누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그 말에 김 씨와 최 서방은 막걸리를 뿜을 뻔하며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내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에휴, 이놈은 정말 답이 없구먼. 정말 순진하다 못해 멍청하기가. 이방철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사발을 비우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오늘도 자신의 아내 월아와 함께 뜨겁게 보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철은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 던지며 자연스럽게 월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참 길었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유일한 낙이 무엇이겠소? 이방철은 넉살 좋게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아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밀어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놈아. 내가 그렇게도 좋으냐.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사람이 있건 없건 날 끌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좋냐? 이방철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부인? 하루 종일 땅을 갈고 논에 물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단 말이오. 그런데 집에 와서 내 부인 맛 좀 본다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이오? 월아는 기막힌 듯 팔짱을 끼고 남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나도 내 마누란데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 동네 안악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도 내가 느닷없이 나를 끌고 들어가 버리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이방철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오? 우리 서로 좋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월아는 서방놈의 말이 맞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손가락을 이방철의 이마에 찌르며 말했습니다. 이러니 맨날 동네에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무시를 당하지. 제발 좀 눈치 좀 보고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날 끌고 들어가는 것 좀 그만하라고. 이방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오? 월아는 그제야 입꼬리를 올리며 빙긋 웃었습니다. 좋아, 서방.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있을 때는 술 한잔 하겠소? 라고 말해. 그럼 내가 작은 방으로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 당신은 조금 뒤에 조용히 따라 들어오라고. 이방철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아니, 우리 마누라가 이런 묘수를 내놓을 줄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오. 월아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만의 거사를 위한 비밀 신호, 술 한 잔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는 곧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장인어른이 월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월아야. 어머,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 그렇게 딸과 인사를 나눈 장인어른은 익숙한 듯 마당을 둘러보고는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평소 사위놈이 못마땅했지만 딸이 행복하다 하니 참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어쨌든 사위 집에 들른 김에 술 한 잔 나누며 이야기라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방철이 볼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신이 나서 집으로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땀을 훔치며 태연하게 집에 외부 사람의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는 문지방을 넘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마누라 어디 있나? 얼른 나와 술 한잔 하겠소? 그러고는 작은 방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월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 어리석은 서방놈이 자신의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은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방철은 문을 닫고 월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월하는 급히 남편의 가슴을 밀며 발버둥을 쳤지만 그의 두 팔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방철은 그녀의 입술을 덥석 막아버렸습니다. 쉿! 부인은 술 마실 땐 말이 너무 많소. 월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눕혀버렸습니다. 자자, 어서. 월하는 속으로 이 답답한 놈아! 정말로 아버지가 밖에 계신다니까. 하고 외치고 싶었으나 이미 입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 했지만 이방철은 그녀의 팔을 눌러버리고는 평소처럼 아내와의 술 한 잔을 즐기려는 참이었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술맛이 더 깊어지는구려. 월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눈치 없이 멍청한 놈이 내 서방놈이라니? 제발 누가 이놈을 말려다오. 그녀는 간절하게 외치고 싶었지만 월하도 어느덧 서방놈의 움직임에 맞춰주더니 그의 몸 위로 올라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이란 게 원래 마시다 보면 자연스레 흐름을 타는 것이니 서로가 서로에게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작은 방 밖에서는 장인어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습니다. 허, 술 한잔 한다면서 작은 방으로 가는 건 또 무슨 영문이냐? 그러나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묘하게 어수선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아함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이라도 방에서 빚는 것인가? 어디 얼마나 좋은 술이길래 참으로 궁금하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술상은 차려지지 않았고 사위와 딸은 여전히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이 스르르 열렸고 드디어 월하와 이방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볼은 열꽃이 핀 듯 발그레해져 있었습니다. 월하는 헝클어진 옷고름을 급히 정리하며 어색하게 서 있었고 이방철은 태연하게 기지개를 켜며 시원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술맛이 기가 막혔소, 부인. 장인어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언짢은 듯 수염을 쓸어내리며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허참 내 놈의 장인이 왔는데도 술 한잔 같이 나누지도 않고 둘이서만 마시다니.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딸년을 내가 어떻게 키웠단 말이냐. 아버지의 말에 월하는 깜짝 놀라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제야 이방철도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 어찌 오셨습니까? 그게... 이방철은 허둥지둥하며 머리를 극적이며 인사했지만 이미 오해한 장인어른은 그를 외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이놈들아. 손님이 왔으면 대접부터 해야지. 그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손을 휙 내저으며 집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이방철은 장인어른의 뒷모습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뒤늦게 월하를 돌아보며 눈을 끔뻑였습니다. 아니, 나는 부인이 시킨 대로 술 한잔 한다고 말한 건데 나는 당연히...
월화는 속이 터지는 듯한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서방놈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나 이방철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로 멀뚱멀뚱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집을 떠난 장인어른은 성큼성큼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쾅 닫으며 신을 거칠게 벗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리던 장모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영감. 어찌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오? 장인어른은 팔짱을 끼고 땅을 한번 쿵 내리찍더니 고래고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놈이 술 한잔 하자더니 결국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저 딸년도 익히 아는 바요. 그런데도 작은 방에서 저희 둘이만 마시고 나한테는 한 잔도 안 내오더군. 장인어른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장모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영감. 아무래도 사위놈이 좀 어리숙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장인어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딸년 집에 가지 마시게나. 은혜도 모르는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다시는 저 집에 발을 들여놓나 봐라. 장인은 아직도 불같이 화가 난 얼굴로 팔짱을 낀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는 그를 조용히 타이르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밥이나 먹고 화를 내시오. 어디 가겠다고 하더니 딸 걱정하느라 그곳에 다녀오셨소? 어떻게 배는 고프지 않소? 장인어른은 잔뜩 토라진 얼굴로 술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장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남편이 술에 취해 기분이 조금 풀린 틈을 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영감탱이도 참 술 한 잔 못 얻어 마셨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그렇게 장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모는 조용히 딸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월화가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다가 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장모는 주위를 살피며 마치 큰 비밀이라도 전하는 듯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났다. 너희끼리만 술을 마셨다고 말이다. 월화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속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 술이 아니라.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당 한쪽에서 나무를 패고 있던 남편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철은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도끼질을 하며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자신의 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은 뒤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게. 월화는 얼굴을 붉히며 사건의 전말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도 에이, 설마 하며 믿지 못하는 눈치였으나 월화가 결국 수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장모는 이마를 짚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장모는 한동안 말도 잇지 못하고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답답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서방이 그렇게도 기운이 좋은 것이야? 그나저나 내 아비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원. 그때 마침 이방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모가 그를 보자마자 허리를 짚고 혀를 찼습니다. 이놈아, 너 때문에 내 장인이 집을 나가며 화가 단단히 나셨다. 이방철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깜빡이며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마누라와 술 한잔. 그러자 월화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술 한 잔이 아니라 진짜 술이겠지. 이방철은 그제야 무슨 말인지 깨닫고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술을 못 얻어 드셨다고 화가 나신 것이로군요? 장모와 월화는 그런 이방철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장모가 돌아간 뒤
며칠 후 적당한 날을 골라 월아와 이방철은 장인어른께 진짜 술 한 잔 대접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방철은 손에 좋은 탁주가 든 항아리를 들고 월아는 안주거리를 보자기에 싸들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 오늘은 정말로 술 한 잔만 먹고 다른 술은 먹지 않겠소. 괜히 또 장인어른 앞에서 이상한 말 했다가 이번엔 내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월아는 그의 팔을 툭 치며 피식 웃었습니다. 하이고 퍽이나.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줄 알면 처음부터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이방철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장인어른의 집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떠돌이 사내가 길 한편에서 말에 음호의 약초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의 행동이 궁금한 탓에 걸음을 멈추고 사내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기 저 사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오? 월아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서방, 남의 일에 신경 끄자. 우리는 얼른 아버지 노여움을 풀러 가야 한다고. 그러나 방철은 한층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태어나서 저런 것은 처음 보지 않소? 내 너무 궁금하니 한 번만 물어보고 오겠소. 월아는 한숨을 내쉬며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서방, 나도 아까부터 배가 좀 아픈데. 제발 좀 그냥 가면 안 될까? 방철은 월아의 말을 흘려듣고는 이미 사내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못 말린다는 듯이 아픈 배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별게 다 궁금하다니까. 방철은 사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나리, 지금 말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오? 사내는 태어난 얼굴로 말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배가 아픈 까닭에 약초를 구해 의모에다가 집어넣고 있어. 나리, 그런데 그 약초를 저리 넣는다고 정말 말이 괜찮아지는 것이오? 그렇고 말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금세 말짱해지는 치료법이요. 이는 1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이니 궁금하시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오.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알려주어서 고맙소. 그렇게 이방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월아에게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배탈이 나서 약초를 넣어 치료하는 중이라 하는군. 그리하면 아팠던 것이 씻은 듯 나아진다 하오. 월아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으로 한숨을 내쉬며 방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서방, 그러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남의 일에 왜 그리 관심이 많아? 그냥 가자니깐. 그러나 그 순간 월아의 배에서 다시금 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월아는 배를 부여잡고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서방, 잠깐만. 나 배가 너무 아파. 방철은 깜짝 놀라 허둥대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부인, 갑자기 왜 그러는 거요?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소. 월아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아까 아버지 댁으로 가져가려고 한 음식을 맛보았는데 그게 체했나 보네. 어휴,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아. 방철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허둥댔습니다. 이걸 어째 의원이라도 불러야 하나? 그때 근처에서 말에게 약초를 바르던 떠돌이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인분께서도 복통을 앓으시는가 보구려? 방철은 그를 바라보며 다급히 부탁했습니다. 그런 것 같소. 혹시 남은 약초가 있으시오? 그럼 어서 치료해 주시오. 사내는 월아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혹시 이 여인이 나리의 아내분이 맞소? 방철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만.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월아를 다시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구려? 부럽소이다, 나리. 나도 참으로 고팠던 참인데. 그 말을 듣고 월아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어리숙한 방철은 정작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사내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배가 고프 치료만 해준다면 내가 대접하겠소. 그렇게 사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곤 손을 치켜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겠소이다. 어쩔 수 없구려. 하지만 이 약초는 그냥 바른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오.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오? 방철이 사내의 말을 끊고 다급히 묻자 사내는 느릿한 손짓으로 약초를 흔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리도 보셨겠지만 저 말이 원래는 배가 아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소. 그런데 제가 약초를 넣은 후 어찌 되었소? 저리도 멀쩡해졌지 않소? 방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월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긴 하오만. 그때 사내가 슬쩍 방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리, 이 치료법은 짐승과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어야만 하오. 그렇기에 사람의 경우 양의 기운과 함께 직접 몸에 넣어야 효과가 있어. 방철은 순간 눈을 찌푸리며 사내를 바라보았고 월화는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느라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무엇을 어떻게 직접 넣는단 말이오? 그러자 사내는 방철을 멀리 보내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잠시 물 한 바가지라도 떠오시오. 이 치료법이 사람에게 행해질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만 하오. 저 밑에 우물가가 있으니 가서 물 한 바가지 퍼오시오. 치료가 끝나면 물을 마셔야 하오. 방철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워낙 급한 상황이라 머릿속이 복잡해져 제대로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알겠소. 내 얼른 다녀오겠소. 월화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러나 월화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더니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아팠기에 방철을 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철이 사라지고 사내는 천천히 월화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슬쩍 허리춤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치료를 시작해봅시다. 이 약초는 내가 직접 약물에 발라 넣어야 효과가 즉각 나타난다오. 월화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뺨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뭐라고? 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이 뭐라는 거야? 이놈아! 순간 그녀는 있는 힘껏 발로 사내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월화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고 말겠다. 이놈이 어디 임자가 있는 몸을 건드리느냐? 그 순간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가던 방철도 월화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듣고는 뒤를 돌아 다시 뛰어갔습니다. 월화가 있는 곳에 도착하니 사내놈의 바지가 내려가 있고 얼굴을 잡고는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놈 자식이! 방철은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지르며 사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바지를 급히 끌어올리고는 냅다 도망쳤습니다. 네, 내가 장난 좀 쳐봤소. 너무 심하게 굴지 마시오. 이놈이 당장 안 서. 방철은 여전히 씩씩대며 도망간 사내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월화가 방철의 소매를 잡고는 말했습니다. 됐소, 서방. 저놈은 그냥 보내주고 나 좀 부축해줘. 그제야 방철은 헐떡이며 멈춰서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내가 멍청한 탓에 일이 큰일이 날 뻔했소. 그는 다급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그의 손을 확 잡아당기더니 뺨의 살을 쭉 잡아당기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서방놈아, 앞으로 놔두고 어디 가기만 해봐라. 이제 다시는 술 한 잔도 없을 줄 알아? 방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난 부인 살리러 물 들어간 거 아니었소. 월화는 허리에 손을 얹고 혀를 찼습니다. 물은 무슨 물? 그 짧은 순간에도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단 말이야. 방철은 눈을 깜빡이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하지만 월화의 눈빛이 워낙 날카로워서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앞으로는 절대 마누라 두고 어디 가지 않겠소.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시오. 월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팔짱을 끼고 방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정말이지? 정말이오. 방철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맹세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서방놈 때문에 체기가 사라진 것 같네. 내 놈 행동을 보니 배가 답답한 게 아니라 가슴이 더 답답하다고. 그렇게 방철은 멋쩍은 웃음을 짓고는 월화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그녀를 업고는 장인어른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리고 아까는 고마웠어. 평소 같으면 핀잔을 주기 바쁜 아내였는데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주니 방철은 어쩐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 술 한잔 마실까나? 그 말을 들은 월화는 한숨을 쉬고는 방철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알겠소, 알겠소, 미안하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층 가까워진 마음으로 웃으며 장인어른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이방철과 월화는 조심스레 장인어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이 문을 열어주었으나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여기까진 무슨 일로 온 게냐? 이방철은 서둘러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지난번 일은 정말이지 오해였습니다. 감히 제가 장인어른이 와 계시는데 저희끼리 몰래 술을 홀짝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위가 워낙 멍청하여 실수를 저지른 것이오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월화도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서방이 미련한 건 제가 더 잘합니다. 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장인어른은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이지 한심한 녀석 같으니. 하긴 내 놈이 원체 어리숙한 놈이라는 건 나도 안다. 뭐 지난 일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님이 오면 먼저 술부터 따르는 법을 배우도록 하거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방철은 급히 고개를 조아렸고 장인은 헛기침을 하며 방철이 가져온 탁주를 보더니 말을 툭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가져온 진짜 술이나 한잔 해보자고. 그렇게 방 안에는 술상이 차려졌고 장인어른과 이방철은 마주 앉아 술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잠만 기울이던 장인어른도 사위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잔을 올리자 점차 얼굴에 미소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내 놈이 이렇게 빌 줄은 몰랐다. 그래, 앞으로도 내 딸을 잘 보살피거라. 이방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그럼요. 제 목숨을 걸고 따님을 보살필 것이옵니다. 이방철이 힘차게 외치자 장인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그래. 이젠 됐다. 한 잔 더 하자고. 한참 후 술이 다하고 기분 좋게 취한 장인은 해실거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 이만 가거라. 오늘은 내 놈을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앞으로도 내 딸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거라. 이방철은 다시 한번 공손히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월화도 아버지의 기분이 한결 풀어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며 어리숙한 서방놈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아버지,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월화와 방철은 집으로 돌아갔고 달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돌아간 뒤 장인은 수염을 만지며 자신의 아내에게 헛기침을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도 이제 술은 모두 마신 것 같으니 오늘 밤 다른 술 한 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모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이 웬일이래.
장인은 장모의 손을 조용히 잡아 끌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장인의 방에서도 한참 동안 술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거사를 마친 뒤 장모는 장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술 한 잔 더 하시겠소? 그러자 장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누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한 잔이면 충분하오. 그러나 장모는 피식 웃으며 말을 하고는 장인 위에 올라가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 않소? 아니, 난 정말 한 잔이면 충분. 아니, 잠깐만. 그렇게 고요한 달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방 안에는 술이 점점 진하게 익어가는 소리만이 들렸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